세자, 죽은 척 하십시오. 동궁전 침전 깊은 밤, 때가 저른 약초 보퉁이를 든 11살 천민 소년이 세자의 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자의 찻잔 속에는 이미 독이 녹아 있었고 영의정의 신복들이 동궁전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자를 향한 마지막 칼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성저신이 약초 골목 끄트머리에 기우뚱하게 서 있는 작은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태수라는 노의원이 홀로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간판이라고는 나무 조각의 먹으로 휘갈겨 쓴 글자가 전부였고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헝겊으로 막아두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붕 틈새에서 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래도 이 허름한 약방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정태수 의원의 손이 그만큼 신통했기 때문이었지요. 3년 묵은 기침도 두 첩이면 가라앉고 다리가 시려 겨울을 못 버티던 노인도 5첩을 먹고 나면 장을 보러 나섰다는 소문이 골목 입에서 입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방에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언제나 앉아 있는 아이 하나였지요. 이름은 복술이었습니다. 11살, 때가 저른 저고리에 보른 거칠고 손등은 약초 물로 검었지요. 성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없었던 건지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건지 복술이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태수 의원이 굶어 쓰러진 것을 거두어 밥을 먹이고 약방 한쪽에 거적 한 장 깔아준 것이 전부인 아이였지요. 그 인연이 벌써 6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골목 사람들은 일찍이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코가 남달랐기 때문이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사치 하나가 약초 보퉁이를 지고 약방 앞을 지나가다 잠깐 발을 멈추었는데 복수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 보퉁이 안에 창이가 섞인 거 아닌가요? 쑥 냄새는 맞는데 어딘가 묘하게 달아요. 장사치가 어이없다는 듯 보퉁이를 풀어봤더니 세상에 쑥 사이에 독초가 한 줌 끼어 있었습니다. 도매상에서 속여 팔아 넘긴 것이었지요. 덕분에 낭패를 면한 장사치는 복수리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고 그 뒤로 골목 사람들은 복수리 코 앞에서는 약재를 속여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어느 날 오전 잔뜩 찌푸린 얼굴의 중년 사내가 약방 문을 들어섰습니다. 등에 땀이 배어 있었고 숨이 얕았지요. 정태수 의원이 막 다른 손님 약을 짓는 중이라 잠깐 기다리라 했는데 복수리가 슬쩍 그 사내 곁에 다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 생선 드셨습니까?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그걸 얻지 않으냐? 냄새가 납니다. 비린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요. 상한 것을 드신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수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맥을 짚었지요. 복술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크게 탈이 날 뻔했지요. 정 의원은 복술이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가르치면 2번을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약재 이름은 하루면 외웠고 약성은 며칠이면 통달했습니다. 여러 약재를 섞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코로 기억하는 것은 보통 의원이 10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복술이는 1년 만에 절반 이상을 해냈지요. 정 의원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비범한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수리에게는 늘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약함이었지요. 나무가 헤어지도록 닳아서 손이 닿는 부분은 기름이 배인 듯 반질반질했고 한쪽 모서리는 오래전에 깨어져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손에 들려 있었는지 복수리 자신도 몰랐지요. 다만 가장 어린 기억 속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할아버지라 부르던 노인도 있었지요.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양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방, 따뜻하고 큰 손,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 그것이 전부였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인이 사라지고 나서 복수리는 골목을 떠돌았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골목 끄트머리까지 흘러들었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잠들기 전이면 그 낡은 약함을 가슴에 얹고 한참을 바라보다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이른 햇살이 골목 흙길을 따뜻하게 비추는 날이었지요. 복수리는 아침부터 약초 꾸러미를 지고 이 집 저 집 납품,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납품처는 동궁전 쪽 행랑이었지요. 이틀에 한 번씩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동궁전 측문 앞에서 내관에게 보퉁이를 건네면 그만이었지요. 천민 아이가 궁 안 깊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은 뻔히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납품을 마치고 약방에 돌아오니 정태수 의원이 처마 아래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먼 허공을 향해 있었지요.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오냐? 앉거라. 정 의원은 옆 자리를 손으로 탁탁 쳤습니다. 복수리가 얌전히 앉자 노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지요. 복수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약도 그렇지. 쓴 것이 항상 독이 아니고 단 것이 항상 약이 아니란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야. 화려한 비단을 걸쳤다고 귀한 것이 아니고 누더기를 입었다고 천한 것이 아니지. 알겠느냐? 복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말이었지요. 정 의원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가 전부란다. 복수리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인의 혼잣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정 의원이 소매를 잡았지요. 복수라. 예. 궁에 납품 다닐 때 혹시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혼자 움직이지 말거라. 알겠느냐? 복수리는 그냥 어른 특유의 당부라 생각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허나 정 의원이 그날 그 말을 꺼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골목 안쪽 약방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누군가 장부에도 오르지 않는 약재를 궁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 의원은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싸늘해졌지요. 약방 일을 수십 년 한 사람에게 장부 밖에서 움직이는 약재는 단 하나를 뜻했습니다. 독이었지요. 그리고 그 독이 들어가는 곳이 궁이라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닮은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지요. 그 할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복수리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이튿날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보퉁이를 지고 심부름을 다니고 약재를 씻고 약함을 가슴에 얹고 잠드는 하루. 그것이 전부인 하루였지요.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가 영원히 바뀌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태수 의원이 복수리를 처음 거두던 날, 노인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정 의원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지요. 오래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정 의원은 그 편지를 태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지요. 이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복수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일어나고 저녁이면 약재를 씻고 밤이면 약함을 가슴에 얹고 잠드는 것이 전부였지요. 겨울이면 발이 시렸고 여름이면 땀이 흘렀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팠고 배가 부르면 부른 것이 복수리의 하루였지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것도 더 되고 싶은 것도 없었지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저 별들처럼 아무도 모르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그 생각이 어느 날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복수리는 꿈에도 몰랐지요. 복수리가 동궁전 측문 앞에 처음 납품 심부름을 간 것은 6달 전이었습니다. 정태수 의원이 새로 약초 납품 거래를 따는 덕이었지요. 처음 갔을 때 복수리는 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국문 앞에 도열한 내관들이 어찌나 위험이 넘쳐 보이던지 보퉁이를 든 손이 절로 떨렸지요. 허나 납품 확인을 마친 내관이 고개 한번 끄덕이고 보퉁이를 받아들자 복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고요. 그 뒤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측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복수리는 눈을 크게 뜨고 구경했지요. 내관들이 오가는 것, 궁녀들이 광주리를 이고 걸어가는 것, 담장 너머로 비치는 소나무 가지들. 자신이 평생 드나들 수 없는 세계이겠지만 코끝에 닿아오는 냄새만큼은 막을 수 없었지요. 음식 냄새, 향 냄새, 비단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약초 냄새들. 복수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분류하며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복수리가 세상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지요. 그 냄새들 중 한 가지가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측문 앞에 섰을 때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낯선 것이 섞이기 시작했지요. 복수리는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어 그런가 했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복수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달랐지요. 복수리는 그냥 고개를 갸웃하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정태수 의원의 약방에서 복수리가 배운 것은 약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법도 배웠지요. 사람이 어딘가 아프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탈이 난다는 것. 복수리는 그것이 사람의 몸뿐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요.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궁전 쪽에서 풍기던
그 낯선 냄새도 그랬습니다. 무시하면 될 것을 복수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그것이 복수리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무언가였는지도 모르지요. 복수리는 그것을 몰랐지만 그 발걸음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궁전 담장 안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현이 어린 시절 직접 심은 나무였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달렸고 이현은 그것을 보며 한 해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는 것이 이현의 낙이었지요. 허나 반년 전부터 그 낙이 사라졌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살갗을 스치는 바람보다 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동궁전은 궁궐 안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세자 이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지요. 나이는 18이었고 얼굴은 아버지 왕을 빼어 닮아 눈썹이 진하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허나 왕과 달리 이현은 말이 적었지요. 화를 낼 때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기쁠 때도 크게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관들은 세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지요. 이현은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책들을 즐겨 읽었지요. 궁궐 담장 너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픈 아이가 의원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읽을 때면 이현의 눈이 조용히 빛났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내관 오덕배밖에 없었습니다. 오내관은 세자를 10년 넘게 모신 사람이었지요. 투박하게 생겼지만 속이 깊었고 말은 적었지만 볼 것은 다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동궁전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주변을 맴도는 얼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오내관 같은 오래된 사람들이 하나씩 밀려나고 낯선 내관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낯선 내관들을 이현은 처음부터 수상하게 여겼지요. 눈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면서도 다른 곳을 살피는 눈, 그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현의 등에 묘한 한기가 돌았지요. 그 중심에 영의정 엄한성이 있었습니다. 엄한성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수염은 곱게 다듬어졌으며 늘 웃는 낯이었지요. 그 웃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웃음, 화가 나도 웃고 당황해도 웃고 칼을 가는 순간에도 웃는 그 얼굴이 이현은 섬뜩했지요. 허나 아버지 왕 앞에서 엄한성은 더할 나위 없는 충신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말은 절제되었으며 한 번도 왕의 비위를 거스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지요. 내관들이 모르는 사이 후원을 걷고 있다가 담장 뒤에서 엄한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가 너무 눈이 밝아. 그 눈이 우리 쪽을 향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그리고 잠시 뒤 다른 목소리가 낮게 받았지요. 영의정 어른, 너무 급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야. 이현은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숨조차 쉬지 않았지요. 그 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요. 이현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떤 내관에게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오내관에게조차도 말이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엄한성이 알게 되고 그러면
일이 훨씬 빨리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이현이 선택한 방법이었지요. 그로부터 엄한성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궁전으로 들어오는 음식에 간간히 이현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 이현은 확신했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엄한성의 신복 내관 최기수는 동궁전 안에 이미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자를 모시는 내관이었지요. 인물도 단단하고 말도 적어 의심받을 거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허나 최기수의 눈은 항상 세자 주변을 살폈지요. 세자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찻잔을 드는지, 오내관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날마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엄한성이 준비한 것이 움직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어느 날 밤이었지요. 동궁전 침전의 촛불이 흔들리고 세자 이현은 책을 덮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찬물은 그날따라 유난히 향기로웠지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 그러나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밑에 깔린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가 절은 저고리를 입고 손에 낡은 약초 보퉁이를 든 아이였지요. 납품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 동궁전 깊숙이까지 들어온 복수리였습니다. 복수리는 담벼락을 등지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관에게 들키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지요. 그런데 열린 창호지 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냄새의 복수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달콤한 찬물 냄새,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아주 미세한 다른 냄새. 복수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의원에게서 배운 것이었지요. 야오초 중에 천천히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맛도 없고 색도 없고 향기 속에 숨기 좋은 것. 그것의 이름을 복수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안에서 찻잔을 들려는 사람의 손이 보였지요. 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이 떨렸지요. 여기서 소리를 치면 내관들이 달려올 것이고 자신은 무단 침입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서 있으면 저 안에 사람이 죽을 것이었지요. 복수리는 결정했습니다. 두 걸음을 뛰어 창호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 이현이 굳었지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이 복수리를 향했습니다. 복수리는 무릎을 꿇고 세자의 귀 가까이 입을 가져갔지요. 세자 저하, 죽은 척 하시옵소서. 이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찬물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저하, 제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이현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지요. 꾸며낸 두려움이 아닌 진짜 떨리는 눈이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시선을 찻잔으로 돌렸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달콤한 냄새, 그리고 밑에 깔린 이질적인 무언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최기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세자 저하, 주무시옵니까? 이현이 복수리를 보았습니다. 복수리가 이현을 보았지요. 이현이 결심한 것은 그 한순간 아니었습니다. 엄한성이 동궁전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되었지요. 동궁전 식량 공급 담당을 자신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궁전 순찰 내관을 바꾸었지요. 그 다음에는 의약 납품처를 바꾸었습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마치 조수가 해변을 잠식하듯이. 이연이 그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주변의 절반이 바뀌어 있었지요. 이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 움직이는 순간 자신이 먼저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현은 그래서 기다렸지요. 무언가 실마리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나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찻잔이 왔지요. 복수리가 오지 않았다면 이현은 그 찻잔을 마셨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달콤한 찬물을 마시고 천천히 잠들었을 것이지요. 아침이면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현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11살 천민 아이 하나가 그 모든 계획을 막아낸 것이었지요. 엄한성은 젊은 시절에도 이미 음흉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부터 남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법을 알았지요. 자신보다 실력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약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신보다 인망 있는 자가 있으면 뒤에서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 영의정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영의정보다 높은 것, 왕의 뒤에서 왕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엄한성이 평생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그 꿈에 방해가 되는 것이 세자 이현이었지요. 이현은 어릴 때부터 엄한성을 볼 때 눈이 달랐습니다. 칭찬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지요. 그냥 조용히 보았습니다. 그 눈이 엄한성을 불편하게 했지요. 저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본다. 엄한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현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해 왔지요. 독약을 쓰기로 한 것은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독, 병사처럼 위장할 수 있는 독. 엄한성의 손에는 그것을 구할 루트가 있었지요. 수년간 궁박 독약 거래상과 은밀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 거래 기록을 엄한성은 직접 장부했었지요. 지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지요. 자신 외에 아무도 그 서재 깊숙이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엄한성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세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조정에는 미묘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슬픔을 드러냈지만 그 뒤에서는 각자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세자 자리가 비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엄한성은 그 계산을 이미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위를 왕세자로 올리는 것,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지요. 엄한성의 사위는 왕의 서자 중 하나였습니다. 총명하지도 않고 의지도 약했지요. 엄한성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루기 쉬운 왕이 엄한성에게는 필요했으니까요. 엄한성은 이미 67명의 신하를 포섭해 두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조정 여론을 움직일 계획이었지요. 세자가 죽고 한 달이 지나면 후계자 논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한성이 첫 번째 말을 꺼낼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순간 망설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찻잔을 기울이는 척하다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지요. 쿵 하는 소리가 침전 안에 울렸습니다.
복수리가 기겁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저하. 이현이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냐? 복수리가 헐떡였습니다. 설마 진짜로 쓰러지실 줄은 몰랐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하. 절대 일어나시면 아니 됩니다. 밖에서 최기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세자 저하? 복수리가 재빨리 이현 곁에서 침전 어둠 속 장롱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최기수가 문을 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쓰러진 세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진 것이 무엇인지 복수리는 어둠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지요. 그 짧은 안도를 최기수는 재빨리 지웠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지요. 세자 저하. 최기수가 고함쳤습니다. 순식간에 내관들이 몰려들었고 궁녀들의 비명과 발소리가 동궁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리는 장롱 뒤에 더욱 깊이 몸을 웅크렸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내관이 복수리 숨은 쪽을 향해 아주 나지게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있는 것 따라오게. 복수리가 굳었습니다. 눈치를 보니 다른 내관들은 세자 주변에만 몰려 있었지요. 복수리는 장롱 뒤에서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 두루마기를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지요. 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덕배였습니다. 복수리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내관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지요. 동궁전 후원을 가로질러 별채 뒤편 창고로 들어섰습니다. 오내관이 자물쇠를 열고 촛불을 켰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넓었지요. 낡은 도구들과 빈 항아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세자 저하 찬물에 독이 든 것을 알아챈 것이냐? 예. 어찌 알았느냐? 냄새가 났습니다. 오내관이 한동안 복수리를 살폈습니다. 그 눈이 꿰뚫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는 지금 쓰러진 척하고 계시다. 내일 어이가 들어와 살필 것이고 나는 거기서 시간을 벌 것이다. 허나 영의정 쪽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복수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큰 뼈대는 알겠었지요. 세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은 영의정에게서 온다는 것. 정태수 의원이 말하던 그 소문이 이것이었구나. 복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내관이 물었습니다. 너는 약초 아이냐? 예. 납품 심부름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보퉁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복수리가 약함을 꺼냈습니다. 오내관이 눈을 좁혔지요. 그 약함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전에 본 적 있는 것을 다시 만난 사람의 눈 같았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복수리라고 합니다. 복수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잊어야 한다. 밖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 거라. 그리고 잠시 멈추었지요. 사흘 뒤 납품날 측문 앞에서 기다려라.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복수리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허나 거절할 방법도 없었지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내관이 측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복수리는 어두운 후원을 가로질러 달렸지요. 국문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요.
복수리는 약함을 꽉 쥐었습니다. 찻잔 속독 냄새가 아직 코에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동궁전에는 어이가 들어왔습니다. 세자 이연은 완벽하게 쓰러진 척을 해냈지요. 어이는 맥을 짚고 머리를 저으며 기운이 막혔다고 보고했습니다. 정확히 온혜관이 귀띔해준 대로였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의정 엄한성은 어이의 말을 듣고 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그는 이제 일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동궁전 창고에서 세자 이현과 복수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현이 복수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수리라 하옵니다. 몇 살이냐? 11살입니다. 어찌하여 그 독을 알아챘느냐? 복수리가 약함을 내보였습니다. 약방에서 배웠습니다. 이 약함을 보면서 냄새를 익혔지요. 저하가 드시려던 찬물에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이현이 약함을 보았습니다. 손때 묻고 모서리가 깨진 낡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현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약한 표면에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글자 때문이었지요. 서쉬. 이현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지요. 알겠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맞느냐? 내게 죽은 척 하라 한 것이. 예. 죽은 척 하셔야만 진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의정이 움직이고 있다면 저하가 살아 계신 것을 알면 다시 손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11살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냐? 죄송하옵니다. 아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수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지요. 이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영의정 엄한성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복수리는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지요. 저는 천민입니다. 저하. 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따질 것이 없다. 복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복수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지요. 창고 안에서 이현이 복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시 온 것이냐? 한 번 빠져나갔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다시 돌아왔느냐? 복수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돌아왔는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냥요. 그냥. 저하께서 위험하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현이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뭔가 묻고 싶은 것이 가득한 것 같았지요. 허나 이현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지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지. 예. 죽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면 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너는 산 사람이고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산 사람이다. 약초 심부름꾼이라면 궁 안 어디든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복수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했지요. 제가 저하의 눈이 되어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현이 처음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눈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복수리는 창고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머릿속에 이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복수리는 약함을 꽉 쥐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무서운 것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1살 아이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요. 허나 그것이 자신을 다시 창고로 돌아오게 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그날 밤, 이현이 복수리에게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 복수리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오내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오내관이 잠시 후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왔습니다. 밥과 나물이었지요. 복수리는 그 밥 냄새에 침이 넘어갔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세자 앞에서 먹어도 되는지 몰랐지요. 이현이 말했습니다. 먹어라. 여기서는 그런 것 따질 것 없다. 복수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궁중수라와 비교할 것은 아니었지만 복수리에게는 어느 날보다 맛있었지요. 이현은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복수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라. 저하께서는 왜 처음부터 저를 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천민 아이인데요. 이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눈 때문이다. 예. 내가 처음 내 귀에 대고 속삭일 때 내 눈을 보았다.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천민이라고 내칠 수가 없었다. 복수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찬 느낌이었지요. 이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도왔는지는 묻지 않겠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예. 내가 왕이 되면 저 담장 너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병들어도 의원을 못 만나는 사람들, 굶어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살아온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복수리는 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이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창고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와 천민 아이가 어둠 속에서 나란히 마치 오래된 벗처럼. 이현은 창고 안에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인근 어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현이 그 이름을 오내관에게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내관, 서인근 어이를 기억하느냐? 오내관이 굳었습니다. 기억하옵니다. 어이 중에서도 실력이 빼어난 분이었지요. 허나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현이 장부 위 그 이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어이에게 가족이 있었느냐? 오내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이 오내관을 바라보았지요. 그 손자가 살아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오내관의 눈이 흔들렸지요.
이현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담아두었지요. 그로부터 동궁 후원 창고는 세자 이현과 복수리의 비밀 공간이 되었습니다. 온혜관만이 두 사람의 만남을 알고 있었지요. 낮에 이현은 침전에서 죽은 척을 유지했습니다. 어이가 하루에 2번씩 들러맥을 짚었고 온혜관이 솜씨 좋게 상황을 꾸며냈지요. 세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위중하다. 그 말을 들은 최기수는 엄한성에게 매일 보고했고 엄한성은 그것을 믿었지요. 밤이 되면 이현은 창고로 나왔습니다. 온혜관이 길을 지켰고 복수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세자와 천민 아이가 마주 앉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이현이 먼저 물었습니다. 복수라, 너는 무얼 먹고 사느냐? 약초 납품 심부름을 해서 삭슬 받습니다. 정태수 어르신께서 밥도 주시고요. 부모는? 복수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이냐? 할아버지라 부르던 분이 있었는데 어릴 때 사라지셨습니다. 그 뒤는 모릅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외롭겠구나. 복수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인 줄 알았습니다. 이현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나도 외로운 때가 있다. 이 담장 안에서. 복수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자가 외롭다니. 허나 이현의 목소리는 거짓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복수리에게 궁 안지리를 가르쳐 주었지요. 어느 건물 뒤에 담장이 낮은지, 어느 길이 내관들이 자주 다니는 길인지, 최기수가 언제 어디를 순찰하는지. 복수리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지요. 엄한성의 신복 최기수는 날마다 엄한성 사가를 드나들었습니다. 온혜관이 그 패턴을 알아냈지요. 최기수가 동궁전 순찰을 마치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간, 그 사이에 복수리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복수리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이었지요. 약초 보퉁이를 등에 지고 맨발로 터벅터벅 걷는 천민 아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내관들도 궁녀들도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쳤지요. 납품 심부름꾼이거니 했을 것입니다. 복수리는 그 틈에 최기수가 엄한성 쪽 사람과 주고받는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청자병이었지요. 복수리가 코를 댔을 때 그 냄새를 알아챘습니다. 첫날 찻잔에서 맡던 그 냄새와 같은 계열이었지요. 독약이었습니다. 복수리는 그날 밤 이현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자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한성 쪽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현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병의 색이 어떠했느냐? 연한 청록색이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것이었지요. 이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잘했다. 복수리의 가슴이 뭔가로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둘째 임무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현이 엄한성의 서재에 무언가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엄한성 사가는 한양 북촌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복수리는 약초 납품꾼 행세를 하며
그 골목을 기웃거렸지요. 사흘을 드나들며 담장의 높이와 하인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나흘째 날 새벽 복수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 쪽으로 다가갔지요. 서재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아래쪽이 헐거웠습니다. 복수리는 몸을 낮추어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서재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책들, 벼루,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지요. 복수리는 창문 아래 틈으로 간신히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발이 소리 없이 바닥을 밟았습니다. 철제 상자 쪽으로 다가갔지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약함에서 가느다란 철사를 꺼냈습니다. 정태수 의원이 약재 상자를 열 때 쓰던 것이었지요. 자물쇠를 더듬더듬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지요. 복수리는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하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기를 기다렸지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처럼 생긴 책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복수리는 달빛에 펼쳐보았습니다. 날짜와 이름과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약재 이름들, 그리고 그 옆에 궁 안으로 들어간 날짜들. 복수리는 그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왔던 길로 빠져나왔지요. 담장을 넘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허나 발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날 밤 이현에게 장부를 내밀자 세자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어만성 서재에서 가져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내가 혼자. 예. 이현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표정이 굳어갔지요. 이것은 단순한 독약 한 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손을 써온 기록이었지요. 어만성이 그토록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장부 안에 있었습니다. 이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라. 너는 참으로 대단한 아이구나. 복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현의 눈이 부드러워졌지요. 허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장부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이것을 아버지 왕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허나 그 길이 쉽지 않았지요. 왕에게 향하는 모든 길에는 어만성의 귀가 있었으니까요. 셋째 임무는 최기수의 패턴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만성이 최기수를 통해 세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복수리는 묘책을 냈습니다. 최기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지요. 복수리는 약초 골목 아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동궁전 쪽 나인 친구가 있다는 아주머니였지요. 세자가 이따금 기운을 차리는 것 같다는 말이 들렸다고 흘렸습니다. 그 말이 최기수에게 흘러가면 최기수는 어만성에게 보고할 것이고 어만성은 독의 효과가 더디다고 판단하여 기다릴 것이었지요. 계획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기수가 어만성 사가를 드나드는 횟수가 줄었지요. 조급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만성도 잠시 방심한 것 같았지요. 그 사이 복수리는 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이현에게 바깥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창고 안에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요.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만성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왕의 주변 상황은 어떤지. 복수리는 약초 골목을 다니면서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흘려듣고 내관들의 대화 조각을 주워 모으고 납품하러 다니면서
눈치껏 파악했지요. 그것을 밤마다 이현에게 전했습니다. 이현은 복수리의 보고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만성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구를 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갔지요. 이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라, 너는 참으로 영리한 아이구나.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약초 냄새를 맡으러 다니다 보니 귀도 같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현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영리한 것이다. 복수리는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었지요. 장부를 손에 넣은 이현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부 하나로 어만성을 잡으려 해도 어만성이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었지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접 닿는 길이 필요했지요. 온해관이 생각해낸 방법은 왕의 약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왕이 홀로 드시는 특별한 약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온해관의 오랜 역할이었지요. 그 기회를 이용해 복수리가 쪽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직접 쓴 세자 친필 밀서였지요. 왕이 아들의 글씨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현이 쪽지를 쓸 때 복수리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붓을 드는 손이 조용했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다 쓰고 나서 이현이 말했지요. 아버지께 오래 편지를 쓰지 못했구나. 복수리는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하, 이번 일이 끝나면 왕 전하를 뵐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현이 쪽지를 접으며 말했지요. 그래야지. 복수리는 그 쪽지를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을 왕 전하께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였지요. 복수리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약함을 가슴에 얹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인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라 했을까? 겁내지 말거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서 도망치거라 라고 했을까요? 복수리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약함에서 나는 낡은 나무 냄새가 할아버지 손 냄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눈이 살짝 따가워졌지요. 이현과 복수리가 창고에서 나누는 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현이 복수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약초 시장은 어떤 곳인지, 거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복수리는 그것을 하나씩 말해 주었지요. 이현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많느냐? 겨울에는 많습니다. 저도 많이 굶었지요. 병들어도 의원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겠구나. 예. 정태수 어르신은 돈이 없어도 봐주시는데 그런 분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이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지요. 복수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이의 보고서에는 갑작스러운 기운이 막혀 숨을 거두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왕은 침전에 들어박혀 사흘째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조문을 올렸지요. 영의정 어만성은 그 누구보다 정중한 표정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상,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옵고. 왕의 눈이 붉었습니다. 어만성은 그 눈을 보면서 속으로는 다음 수순을 헤아리고 있었지요. 어만성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세자 자리를 비운 채 한 달을 두고 그 사이에 자신의 사위를 왕세자 후보로 밀어올리는 것이었지요. 표면상으로는 왕의 선택을 따르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주변 신하들을 하나씩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벌써 67명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편 창고 안에서 이현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허나 왕에게 접근하는 모든 길에는 어만성의 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현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만성이 두 번째 수를 쓸 것이 분명했지요. 복수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현이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약초 심부름꾼이지요. 궁녀에게, 나인에게, 왕의 수라간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 저를 알아볼 사람은 없습니다. 오내관이 말을 보탰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달에 한 번 몰래 드시는 약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준비하는데 이번 달 준비를 이 아이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현이 생각했습니다. 위험했지요. 만에 하나 들키면 복수리는 끝이었습니다. 허나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너는 괜찮겠느냐? 복수리가 이현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수리는 오내관에게 받은 약재를 품에 안고 왕의 거처 쪽으로 걸어갔지요. 수라간 근처에서 나인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냐? 오덕배의 내관 어르신께서 보내신 약재입니다. 왕 전하께 올리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나인이 복수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때가 절은 저고리에 허름한 보퉁이. 수상해 보일 것이 뻔했지요. 허나 나인은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더니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거라. 복수리는 수라간 한쪽에서 약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현이 써준 쪽지 한 장이 품속에 있었습니다. 왕께 직접 전해야 했지요. 왕의 손에 직접 쥐어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 뻔했지요. 약차 쟁반을 들고 들어간 복수리를 왕이 보았습니다. 낯선 아이였지요. 저 아이는 누구냐? 오덕배의 내관이 보낸 아이라 하옵니다. 왕이 약차를 받았습니다. 복수리는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왕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는 사이 복수리가 조심스럽게 쪽지를 쟁반 아래에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물러나거라. 복수리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쟁반을 들고 물러나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왕이 그 쪽지를 보시기를, 그리고 믿어주시기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으로 나오던 복수리의 소매를 왕의 내관이 잡았습니다. 잠깐, 너 이리 오너라. 복수리의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끌려갔습니다. 왕의 내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쪽지를 넣은 것 왕께서 보셨다. 누가 시킨 것이냐? 복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끌려간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때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드리거라. 복수리가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쪽지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그 표정이 뭔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복수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쪽지를 누가 써서 내게 주었느냐? 복수리는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현이 말했지요. 왕에게 전달하되 왕이 직접 물으시면 사실을 말하라고. 복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이십니다. 왕의 눈이 크게 열렸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내관 하나가 급히 달려왔지요. 최기수의 부하 내관이었습니다. 그 내관이 굳은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수리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이 순식간에 좁아졌습니다. 복수리를 알아본 것이었지요. 가짜 승리였습니다. 왕에게 전달은 성공했지만 복수리의 얼굴이 노출된 것이었지요. 복수리는 왕의 처소에서 나오자마자 오내관을 찾았습니다. 오내관은 이미 낌새를 알아챈 듯 근심스러운 얼굴이었지요. 들켰느냐? 최기수 부하 내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오내관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왕께서는 쪽지를 읽으셨느냐? 예. 그리고 세자 저하가 살아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왕께서 믿으셨느냐?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들킨 것입니다. 오내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것이었지요. 엄한성이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행동을 서두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고로 돌아가니 이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리의 얼굴을 보고 이현이 물었지요. 어떻게 되었느냐? 왕 전하께 전달했습니다. 허나 최기수 부하에게 얼굴이 노출되었습니다. 이현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다. 잘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구나. 복수리가 고개를 들었지요. 저하,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숨어 있어도 위험하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지. 이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라. 내가 고생이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에 나설 것이다. 복수리는 그 말에 어딘가 서운하면서도 안도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운한 이유는 몰랐지요. 그냥 그 창고 안에서 이현과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끝나는 것 같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뻐할 틈이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복수리가 약초 골목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복수리는 사흘 뒤 아침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엄한성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정태수 의원 약방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복수리는 서둘러 약초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문을 열자 정 의원이 화로 앞에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정 의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냐? 왜 그렇게 헐떡이느냐? 어르신, 잠깐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이 잠시 복수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복수리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았지요. 궁 안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관여하게 되었고, 엄한성 영의정이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 의원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어르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 어서 가거라. 너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복수리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을요. 무언가를 오래전부터 알고 기다렸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물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복수리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약초 골목 어귀에서 뒤에서 덮쳐오는 손을 피하지 못했지요. 약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약함 이중 바닥이 열리며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지요. 서인근 어이의 유서. 복수리는 그것을 보았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끌려가면서 복수리는 이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의원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어릴 때의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양 냄새가 나던 방, 따뜻한 손.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복수리는 느꼈지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심이었지요. 엄한성이 그동안 저질러온 일은 세자를 노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자신에게 불편한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해온 것이 그 장부에 적혀 있었지요. 이현이 장부를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간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들이 있었지요. 몇 해 전 갑자기 병사했다는 이조참판, 기억도 안 나는 병으로 관직을 잃었다는 사헌부 관리. 그들이 모두 이 장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래전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어이 하나의 이름이 있었지요. 서인근. 복수리는 그 이름을 이현의 입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현이 장부를 짚으며 말했지요. 서인근 어이. 10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왕실 어이 출신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사라졌지. 복수리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저하, 그 이름이 뭐라 하셨습니까? 서인근. 왜? 복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인근.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은 이름이었지요. 할아버지를 뜻하는 이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요. 복수리는 그냥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하, 이 장부와 제가 찬물에서 맡은 독 냄새 외에 엄한성을 잡을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이현이 생각했습니다. 최기수가 증인이 될 수 있다. 허나 최기수가 스스로 고할 리 없지. 그러면 최기수가 스스로 고하고 싶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최기수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하면 살 수 있고 고하지 않으면 함께 끌려간다는 것을요. 이현이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복수리는 다음 날 최기수와 마주칠 수 있는 길목을 찾아갔습니다. 최기수가 혼자 이동하는 시간을 파악해둔 것이었지요. 그리고 최기수가 지나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내관 어르신, 장부에 어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최기수가 멈추었습니다. 그 눈이 복수리를 날카롭게 내리보았지요. 무슨 소리냐? 영의정 서재 장부예요. 거래 날짜, 약재 이름, 그리고 어르신이 그것을 가져온 날짜까지요. 그 장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어르신도 모르시겠지요. 최기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수리가 이었지요. 먼저 고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복수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최기수의 시선이 등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지요. 허나 복수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편전이 열렸습니다. 최기수의 부하는 곧장 엄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엄한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처음으로 그 둥근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초 아이? 예. 동궁전 측문에 납품을 드나들던 아이라 합니다. 그 아이가 세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보입니다. 엄한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세자가 죽지 않은 것이냐? 확인해야 하옵니다만, 확인할 것 없다. 저 아이를 잡아라. 잡아서 데려오면 자연히 알게 된다. 엄한성은 이제 단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는 도구로 세자를 조용히 없애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수는 세자가 죽었다고 속이면서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를 써야 할 때였지요. 직접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기수가 움직였습니다. 복수리가 동궁전 측문 근처에 나타날 것을 알고 기다렸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복수리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납품 심부름을 다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약초 골목을 걷던 복수리의 발목이 갑자기 잡혔지요. 뒤에서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손이 입을 막았지요. 복수리는 발버둥 쳤습니다. 약함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 낡은 약함이 돌에 부딪혀 이중 바닥이 열리면서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복수리는 그것을 보았지요. 허나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끌려갔지요. 복수리를 끌고 온 내관들이 창고 같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최기수가 들어왔지요. 눈이 차갑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복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가 살아있느냐? 복수리는 입을 다물었지요.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 복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웠지요. 등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허나 이현이 생각났습니다. 세자의 조용한 눈이 생각났지요. 그리고 정태수 의원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라고. 복수리는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을 했지요. 복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두 손이 묶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최기수가 눈을 좁혔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엄한성의 신복 하나가 달려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께서 편전을 여셨습니다. 최기수가 굳었습니다. 뭐라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자 저하가 살아계시다고. 최기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수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세자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복수리를 구하기 위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기수가 복수리를 남겨두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복수리는 묶인 손을 비틀었지요. 끈이 느슨했습니다. 복수리는 작은 손을 비틀고 또 비틀었습니다. 피부가 쓸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결국 끈이 풀렸습니다. 복수리는 일어섰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달렸지요. 아까 약함이 떨어진 곳으로 달렸습니다. 골목 돌바닥에 약함이 엎어져 있었고 그 곁에 작은 봉투가 떨어져 있었지요.
복수리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복수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태수 의원이 글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서인근 어이의 유서. 서인근. 복수리는 그 이름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은 이름이었지요. 할아버지라 부르던 노인, 그 노인의 이름이 혹시. 손이 떨렸습니다. 허나 지금은 읽을 시간이 없었지요. 편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복수리는 봉투를 품에 꽉 쥐고 다시 달렸습니다. 복수리가 갇혀 있던 곳은 창고였습니다. 어두웠고 냄새가 퀴퀴했지요. 묶인 손이 저렸습니다. 복수리는 주변을 살폈지요. 문 하나, 창이 없음, 나무 바닥. 빠져나갈 틈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기수가 떠난 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지요. 파수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지요. 이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현은 어디에 있을까?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오내관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복수리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 정태수 의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복수리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복수리는 묶인 끈을 다시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쓰렸지요. 피부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목을 꺾고 손을 비틀고 다시 꺾고. 땀이 비어났습니다.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딸깍 끈이 풀렸습니다. 복수리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귀를 댔습니다. 밖에서 파수꾼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파수꾼이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복수리는 문 뒤에 있는 낡은 빗자루를 집었지요. 그리고 문을 쾅 두드렸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이 죽어가요. 밖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복수리는 빗자루로 파수꾼의 무릎을 힘껏 쳤습니다. 파수꾼이 비틀거리는 사이 옆으로 빠져나갔지요.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파수꾼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복수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함이 떨어진 곳으로 달렸습니다. 골목 돌바닥에 약함이 엎어져 있었고 그 곁에 봉투가 있었지요. 복수리는 봉투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렸지요. 편전이 있는 방향으로. 달리면서 복수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쓰리고 숨이 가팠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뜨거웠지요. 이현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세자가 나를 위해 나섰다. 그 생각에 발이 더 빠르게 움직였지요. 편전으로 달리는 길에 복수리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엄한 성이 살아있는 한 세자는 계속 위험했지요. 그러나 이현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지요. 이현은 그것을 알면서도 나선 것이었습니다. 복수리가 잡혔다는 것을 알고 나선 것이었지요. 편전 문 앞에 섰을 때 복수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꽉 쥐었지요. 안에서 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세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편전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금군이 막아서는 것을
복수리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복수리는 목에 있는 모든 힘을 끌어올려 소리쳤습니다. 세자 저하를 살린 아이라고, 영의정의 죄를 증명할 것이 있다고. 그 목소리가 돌바닥을 울렸지요. 그리고 온외관이 나왔습니다. 편전 안으로 들어선 복수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지요. 그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했습니다. 때가 절은 저고리의 맨발, 손목에는 끈에 쓸린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지요. 복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세자 이현이 있었지요. 이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현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와 장부를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편전 안에서 이현이 신하들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본 엄한성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둥근 얼굴에서 오랜 세월 붙어 있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지요. 이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하 여러분, 과인이 살아있소. 그 한마디에 편전이 흔들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요. 세자 저하, 어찌 된 것입니까? 이현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잠잠해졌지요. 이현이 왕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를 저질렀사옵니다. 오래 숨어 있었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를 잡기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용서를 구하옵니다. 왕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지요. 살아 있었구나. 예, 아버지.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이현 앞에 섰지요. 부왕이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편전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지요. 엄한성이 끌려나가는 동안 최기수는 편전 한쪽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요. 복수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한성의 명령을 따랐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한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 선택이 없었다면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 발을 들였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복수리는 처음으로 생각했지요. 편전 앞은 이미 신하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리가 달려갔지만 문 앞에서 금군들이 막아섰지요. 물러서거라. 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자 저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군이 비웃었습니다. 천민 아이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냐. 어서 물러서거라. 복수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꽉 막히는 것 같았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 앞에서 막히는 것인가? 정태수 의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복수리는 눈을 꼭 감았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를 살린 아이입니다. 이 봉투에 영의정 엄한성이 저지른 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복수리의 목소리가 편전 앞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또렷하던지 문 안에서도 들렸지요. 잠시 후 편전 문이 열리고 온외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를 들이거라. 복수리가 편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왕이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현이 서 있었지요. 세자 이현이 살아서
신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만성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 둥근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무릎을 꿇고 봉투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세자 저하, 이것이 약함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서인근 어이의 유서라 적혀 있습니다. 이현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히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이현이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10년 전 서인근 어이가 어만성의 독약 거래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려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손자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는 내용도. 손자의 이름은 서유담이라 했습니다. 편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현이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 너의 본 이름이 서유담인 것 같구나. 복수리가 굳었습니다. 서유담.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불러주던 이름이었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만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성상, 저 천민 아이가 만들어낸 거짓이옵니다. 이현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의정, 이 장부에 대해서는 어찌 설명하시겠소? 어만성이 굳었지요. 장부라고, 그것이 뭐라는 말이오? 영의정 서재 철제 상자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독약을 궁 안으로 들여보낸 기록이지요. 날짜와 약재 이름, 그리고 그 약이 쓰인 사람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소. 영의정이 직접 쓴 필체로 말이오. 어만성이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오래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자신 외에 아무도 없는 서재에 자물쇠를 채워 감추어둔 것이었지요.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이 아이 하나가 어찌? 어만성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최기수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성상 신이 사실을 고하겠습니다. 최기수였습니다. 어만성이 굳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놈. 신은 영의정의 명을 따라 세자 저하의 찻잔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잡아 가두었지요. 더 이상은 따를 수가 없사옵니다. 성상 용서를 구하옵니다. 편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요. 왕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 어만성을 당장 포박하라. 최기수는 자수한 공이 있으니 별도로 처벌한다. 어만성이 와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상, 이것은 전부 저 천민 아이가 꾸민 것입니다. 설마 천민 아이 하나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어만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에 죄는 경이 쓴 장부에 있소. 그 장부를 천민 아이가 만들었다는 말이오? 어만성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금군들이 들어와 어만성을 포박했습니다. 어만성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여유가 사라졌지요. 그 둥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소리쳤지요. 두고 보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금군들이 그의 말을 막았지요. 편전 밖으로 사라진 어만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왕이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자를 살린 것이냐? 이현이 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 왕의 눈이 복수리에게 머물렀지요.
복수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거라. 복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서인근 어이의 손자라 하였느냐? 예. 서인근은 충직한 어이였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과인이 이제야 알았구나. 왕의 목소리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지요. 그 아이의 신분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세자 곁에서 배움을 이을 수 있도록 하라. 복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이현이 복수리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유담아. 처음으로 본래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지요. 복술이 아닌 서유담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만성은 조정에서 축출되어 먼 섬으로 귀양 보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거느리던 신복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지요. 최기수는 자수의 공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내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세자 이현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동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내관이 옆에서 지켰지요. 그리고 서유담, 이제는 복수리가 아닌 서유담이 된 그 아이가 세자 곁에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작은 약함은 여전히 서유담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이제 그 약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것이었지요. 정태수 의원은 서유담이 왕실 어이의 손자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말하지 않았지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지요. 정 의원은 소식을 듣고 약방 처마 아래에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참으로 잘 됐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동궁전 후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 이현과 서유담이었지요. 서유담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 낡은 약함이었습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서유담이 생각했습니다. 저하 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담장 너머 사람들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처럼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요. 이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웃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정태수 의원의 말이 맞았지요. 복수리는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그 손 하나로 세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지요. 그날 이후 어만성의 몰락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기수의 자백으로 동궁전 안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독약 거래상도 잡혔습니다. 어만성이 수년 동안 궁 안팎으로 펼쳐놓은 그물이 한꺼번에 걷혔지요. 조정 신하들 중에 어만성에게 협박받아 고개를 끄덕였던 자들도 스스로 고하고 나왔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둘씩 사실을 털어놓자 어만성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지요. 어만성은 귀양지로 떠나는 날 아침 한 번만 더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허나 허락되지 않았지요. 그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소리쳤지요. 저 천한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담은 한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천한 아이 하나. 맞는 말이었지요. 자신은 천민이었습니다. 성도 없이 약초 골목을 떠돌던 아이였지요.
허나 그 아이 하나가 세자를 살렸고 왕에게 진실을 전했으며 나라를 기울게 하려던 음모를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태어남으로 되는 일이었습니까? 살아감으로 된 것이었지요. 정태수 의원은 한 달 뒤 서유담이 찾아갔을 때 예전과 똑같이 약방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르신, 오냐? 잘 됐구나. 어르신께서는 제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정 의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짐작은 했지. 허나 확신은 없었다. 그러면 왜 그날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정 의원이 서유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내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이란다. 오래전에 서유담의 눈이 커졌지요. 할아버지가요? 서인근 어이가 나에게 그 말을 했지. 아직도 기억한다. 자신이 억울하게 죽게 되더라도 그 손자만은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 그래서 그 말을 내게 전한 것이다. 때가 되면 그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했지. 서유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터지는 것 같았지요. 약방 처마 아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동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담은 낡은 약함을 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이중 바닥이 이미 열려 있었지요. 안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유서가 나온 자리였지요. 서유담은 그 빈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가득 찬 느낌이었지요. 할아버지의 손길이, 정태수 의원의 말이, 이현의 눈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 이현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동궁전 감나무 아래에 다시 앉아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날, 이현은 오내관을 불렀지요. 오내관, 서인근 어이에 대한 기록을 다시 조사하게. 예, 저하.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것이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손자도. 오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써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저하. 이현이 오내관을 바라보았지요. 오내관,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복수리가 서인근 어이의 손자라는 것을. 오내관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처음 그 약함을 보았을 때부터입니다. 서인근 어이의 약함이었지요. 표면에 새겨진 서슈의 자를 보았습니다. 이현이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서유담은 동궁전 한쪽 방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더듬더듬 읽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책 한 권을 혼자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현은 가끔 들러 물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의서입니다. 저하, 어렵지 않느냐? 어렵습니다. 허나 재미있습니다. 이현이 웃었습니다. 재미있으면 된 것이다. 낡은 약함은 이제 서유담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중 바닥은 비어 있었지요. 허나 서유담은 그 빈 자리를 새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을 거기 담고 싶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동궁전 감나무에 파란 잎이 가득했지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동궁전의 천민 출신 아이 하나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곁에서 세자의 벗으로.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서유담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